네, 이번 시간은 12회 기출문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36번. 유동상 소각로에서 유동상 매질이 갖추어야 될 특징. 유동상 매질은 바로 모래죠. 모래는 비중이 작고, 모래는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안정돼 있으며, 또 모래는 융점이 어때요? 녹는 점. 녹는 점이 높죠. 플라스틱은 융점이 낮은데 모래는 융점이 높고, 활성이 있습니까? 불활성입니까? 그러면 모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불활성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불활성일 것, 내마모성, 마모에 잘 견딜 것, 비중이 작을 것. 융점 잘 보라 그랬죠? 녹는 점, 고온에서 융점은 높아야 돼요. 37. 쓰레기 양이 4,000세제곱미터이며 밀도는 1.2톤 per 세제곱이다. 적재 용량이 8톤인 차량으로, 즉 8,000kg이죠. 쓰레기를 운반한다면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요? 발생량과 수거량은 같아야 한다. 그러면 발생량은 얼마예요? 4,000세제곱미터가 발생해요. 그럼 아까까지 저번 시간까지는 1.2kg per 인일, 뭐 5kg per 인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 세제곱으로 나왔네? 그럼 밀도를 이용해서 이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밀도는 1.2톤 per 세제곱이다. 그러면 1200 톤으로 그대로 놔둬도 돼요. 왜냐면 8톤, 이쪽이 8톤이니까 그럼 톤으로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1.2톤 per 세제곱이다. 밀도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세제곱을 톤으로, 톤을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거 차량은 이쪽으로, 그래서 8톤짜리 수거 차량이 있어요. 한 대당. 얘를 몇 대를 사용해야 될까요? 요게 답. 그래서 저쪽도 톤, 이쪽도 톤, 똑같은 톤. 밀도를 이쪽에다가 해주면 안 됩니까? 이쪽에다 해주셔도 돼.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4,000세제곱미터는 가만히 냅두고 8톤짜리 요 한 대당, 그러면 저쪽은 세제곱이고 이쪽은 톤이니까 밀도를 이용해서, 이때는 밀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 1.2톤 per 세제곱을 이렇게 1.2톤이 1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쪽에다 하면. 그래서 이쪽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4,000세제곱을 밀도를 이용해서 톤으로 바꿔도 되고, 반대로 이 8톤짜리 트럭을 밀도를 이용해서 세제곱으로 바꿔도 됩니다. 밀도는 곱하든 얘처럼 나누든 해서 단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밀도는 뭐 할 때? 단위 바꿀 때 쓴다. 답은 600대. 38. 스크린 선별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스크린 선별이 뭡니까? 이렇게 골재 분리할 때 쓰는 진동식 스크린이 있었죠. 알파라는 각도로. 그래서 여기는 큰 돌멩이, 여기는 조그만 모래. 그래서 이거는 진동형, 진동식. 그래서 요거는 골재 분리할 때 쓴다면, 트롯멜 스크린이라고 해서 도시 쓰레기 선별할 때 많이 쓰는, 이때 이 각도는 5도 이하가 좋아요. 즉 각도는 작아야 됩니다. 각도가 크면 쓰레기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몰려서. 골고루 많이 처리하려면 이 각도는 적어야 되고, 통 안에다가 투입한 다음에 회전시키는 거죠. 이때 이 회전식을 트롯멜 스크린이라고 했어요. 트롯멜 스크린. 그래서 얘는 어디에 써요? 도시 폐기물 분리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이 중에 틀린 것 찾기 1번. 스크린 선별은 주로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거나 재료를 회수하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큰 폐기물 없애주는데 많이 이용하고. 2번. 트롯멜 스크린은 진동식이다. 아니지. 회전식이다 그래야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스크린의 형식은 진동식과 회전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전식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즉 트롯멜 스크린은 도시 폐기물 선별할 때 많이 쓰인다. 맞고. 39. 수거 대상 인부수가 55만 명이고 수거 실적은 22만 톤 per 년이라고 할 때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년을 365일로 해서 계산하시오. 그래서 발생량 킬로그램 per 인일. 그때 요 2는 뭐라고? 인구수. 그 다음에 킬로그램 per 일은 뭐라고? 발생량, 쓰레기양. 대입. 인구는 몇 명? 55만 명. 55만 명.
그 다음에 쓰레기양은 얼마? 22만 톤. 22만 톤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답이 원하는 게 킬로그램이니까 22만 톤이면은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근데 이거는 연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그래서 킬로그램 퍼 일. 밑에는 인. 요게 답. 답은 1.1 나옵니다. 40번. 진범한 공법이 뭐죠? 습식산화공정. 답은 2번. 41.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고려사항이다. 거리가 먼 것은 4번 보세요.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한다. 아니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을 가장 먼저 수거하고, 언덕길은 내려가면서 수거하고, 유턴을 피하여 수거하고, 시계 방향으로 수거하고. 42. 3T. 소각 완전연소에서 필요하는 3T. 타임, 템퍼러처, 터뷸런스. 시간, 온도, 혼합. 답은 1번. 43. A도시 쓰레기 성분 중 안 타는 성분이 60%래요. 그러면 40%는 타는 성분이겠죠. 이 문제는 타는 성분 물어봤으니까 60%는 필요가 없어요. 안 타는 애들 필요 없어. 타는 애들 40%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안 타는 성분 60%, 요거는 타는 성분은 40%. 밀도가 나왔네. 단위 바꾸라고. 밀도는 왜 나온 거라고? 단위 바꾸라고. 440kg을 세제곱으로 또는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그때 8세제곱의 쓰레기 안에는 타는 성분이 얼마나 있을까? (8세제곱) 쓰레기 안에는, 그럼 먼저 얘를 밀도를 이용해서 킬로그램으로 바꿀게요. 밀도 얼마입니까? 밀도는 400kg per 세제곱, 400kg per 세제곱을 곱해서 밀도는 단위 바꾸기 역할을 한다.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요. 이 중에 타는 성분은 40% 들어있다. 이것을 가연성 성분이라고 하죠. 이게 답. 톤으로 그냥 하래네. 그러면 400kg을 톤으로 하면 얼마예요? 톤으로 하래. 400kg은 몇 톤이에요? 0.4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답은 1.28톤. 44. 폐기물 파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나는 힘 3가지. 어떻게 외웁니까? 충전압, 충격식 파쇄기, 전단식 파쇄기, 압축식 파쇄기. 그래서 충격력, 전단력, 압축력, 수평력은 없죠. 답은 3번. 45. 다음은 연료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넣으시오. 목재, 석탄 보고 찾으셔야 돼. 목재, 석탄의 동그라미. 이것만 보고 찾으셔야 돼. 타르 등은 연소 초기에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긴 화염을 발생하면서 연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무슨 중학교? 내학여중. 여러분들은 무슨 중학교? 목석중학교. 그래서 연소의 형태는 몇 번이에요? 45번. 연소의 형태는 어떻게 외우라고?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는 나라로 외우라고. 발해 혼자 확 표난다. 이렇게. 발해 혼자 확 표가 난다. 그때 당시에 발해가 굉장히 융성했죠. 그래서 증발연소, 분해연소, 예혼합연소, 미리 섞어주는, 그 다음에 자기 속 산소를 가지고 연소하는 자기연소, 날아가서 연소하는 확산연소, 표면만 타고 안 타는 표면연소. 그러면 먼저 고체연료, 표면연소, 액체연료, 증발연소. 그래서 물이 증발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기체연료, 확산과 예혼합연소. 그러면 자기연소는 누구예요?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나마이트. 위험해.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연소하니까 공기가 없어도 뻥 터지는 다이나마이트 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로 연소한다. 그래서 이름이 자기연소. 그 다음에 이 분해연소는 어떻게 외우라고? 목석중학교. 내가 졸업한 중학교, 목석중학교. 그래서 목재와 석탄만 보고 이 문제의 답 분해연소. 중류.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목재가 탄 목탄. 그 다음에 석탄을 태운 코크스. 이런 고체연료가 하는 거라 그랬죠.
하여튼 목석중학교 나오면 목재석탄 나오면 분해 연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니트로글리세린 나왔다면 그때는 자기 연소 찾아줘야죠. 46. 퇴비와의 장점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죠. 높은 비료 가치예요? 낮은 비료 가치예요? 너 이 퇴비와 만든 비료 쓸래? 너 화학 비료 쓸래? 그러면 뭘 쓴다고? 화학 비료 쓴다고. 그래서 낮은 비료 가치. 과정 중 낮은 에너지 소모, 그 다음에 낮은 초기 시설 투자비. 그래서 비료 가치가 낮다라는 것, 뭐랑 비교해서? 화학 비료랑 비교해서. 또 단점이 뭐 있어요? 부피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퇴비화 과정 중에 냄새가 많이 나고. 47. 우리나라 성인 1인이 분뇨를 얼마나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똥오줌 합쳐서 얼마나 넣어요? 1kg 넣어요. 다른 말로 1리터 넣어요. 그래서 분뇨는 약 1리터 발생한다. 2번. 48. 화격자 연소기의 특징이다. 거리가 먼 것은 화격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스토커 방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도시 폐기물 소각할 때 많이 쓴다 그랬고 어떻게 생겼다고? 기차처럼 생겼다고. 소각, 이동. 소각, 이동. 그래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대신에 고장률이 높고요. 과잉 공기가 많이 소모되고요. 플라스틱 같이 열에 잘 융해되는 그런 애들은 소각할 수가 없다 그랬죠. 대신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그러면 소각로에 대한 화격자 연소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다. 2번 체류 시간이 짧고 아니라 길고 기차처럼 길고. 교반력이 강하다 아니라 고정상식. 얘네들은 교반력이 강한 회전노식이라 그랬죠. 교반력이 약하다. 수분이 많은 폐기물에 효과적이다 아니라 얘는 도시 폐기물에 효과적이다. 틀린 거 2번. 그 다 틀렸어요. 3번 고온 중에서 기계적으로 구동함으로 금속부 마모 손실이 심하고. 3번 플라스틱같이 열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은 화격자가 막힐 염려가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고정상식에서 태워야죠. 누룽지 생기는 고정상식. 49. 다음 유기물질이 혐기성 소화 분해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산소는 써먹는 거죠.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코올하고 유기산은 산 생성 단계에서 나오고 메탄은 메탄 생성 단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을 가수분해, 해설, 가수분해 또는 발효라고 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그다음에 지방, 글리세린으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리되는 2단계는 거기서 이제 또 유기산이 생기죠.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이런 유기산들이 생겨요. 3단계는 이제 메탄이 생겨서 메탄 생성 단계라고 합니다. 산소는 아니에요. 50번. 매립지에서 매립 후 경과기간에 따라 매립가스의 생성량을 4단계로 구분한다. 다음 각 단계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단계는 친산소성 단계, 다른 말로 호기성 단계라고 하죠. 폐기물 내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 반응이 가속화되어 용존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2단계 반응이 도달한다. 그래서 1단계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까요? 1단계는 호기성 단계로, 호기성 단계. 그래서 이제 공기와 같이 매립되죠. 흙이 공기를 덮으면서 매립하니까 여기는 아직 공기가 있어요. 처음에 매립을 처음 했을 때는. 그래서 공기 속에 79%의 질소와 공기 속에 21%의 산소가 점점 이제 사라져서 이제 공기가 없어지는 2단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아직까지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이용해서 바꿔주죠. 그 다음에 2단계는 혐기성 전환 단계라 그래서 메탄 나와요? 안 나와요? 2단계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비메탄 단계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수분해가 일어나니까 즉 가수 물을 가해서 물을 이용해서 이 산소를 써먹죠. 혐기성 미생물이. 그래서 수소가 나와요. 혼자 남은 수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렇게. 유기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 3단계로 가면 드디어 혐기성 도달이라고 해서 뭐가 생기죠? 메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메탄 생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3단계부터. 그래서 CO2로 앞질르죠. 그래서 마지막 4단계로 가서는 4단계를 뭐라 그래요? 정상에 도달했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해서 이 4단계를
메탄가스가 더 많은 CO2 가스보다 한 65%, 여기 한 35% 정도 되는, 그래서 메탄이 앞질러서 이것을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단계는 맞았고 2단계. 2단계에서는 산소가 고갈되어 현기성 상태가 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질소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질소는 없어지는 중이지. 아울러 메탄가스도 생겨요? 메탄은 3단계부터 생긴다니까. 2단계는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3단계는 3번 매립지 내의 온도가 상승하고 약 55도 정도까지. 온도는 안 해도 됩니다. 4번 4단계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한다. 51.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 능력이 120kg/제곱미터/아워. 소각 능력을 다른 말로 부하율이라고 한다고. 부하율, 일하는 율, 부하. 하루에 8시간씩 가동하며 12,000kg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소요되는 화격자의 넓이는, 그래서 얘를 부하율. 소각 능력은 다른 말로 부하율. 그래서 이 단위가 뭐예요? kg/제곱미터 1 또는 데이. 그래서 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제곱미터는 바로 소각로 면적. 그래서 장치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면적. 그래서 BOD 부하율을 구하세요. 그럼 BOD 처리하는 장치의 면적, 일명 소화조 같은 거, 그래서 소화조의 면적. 그 다음에 kg/day는 하는 일. 그래서 소각은 뭐예요? 쓰레기 태우죠? 쓰레기 양. 태우는 쓰레기 양. 근데 면적을 구하래요. 소각 능력은 주어졌어요. 소각 능력은 120kg/,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120kg/, 제곱미터 데이였고, 아워였어요? 그럼 아워. 그럼 얘도 아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워였고, 그 다음에 면적은 x. 그래서 이따 계산할 때 저 x하고 120하고 자리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은 12,000kg. 근데 하루에 12,000kg이 하루에. 그래서 12,000kg/day. 근데 하루에 8시간 가동한대요. 하루에 8시간. 그래서 day를 hour로 바꿔서 위에는 kg/hour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때 x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x 저기 120하고 자리 바꿔서 x는 12,000 나누기 8 나누기 120 하면 x 나옵니다. 다시 12,000 나누기 8, 120이 일로 왔으니까 나누기 120 하면 x 나오죠. 1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52. 다음 중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하지 말아라. 무슨 협약? 바젤 협약. 53. 다음 중 폐기물의 적환장. 적환장은 언제 사용해요? 소형 용기 또는 소형 트럭을 사용했을 때. 또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최종 처분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 때. 또 저밀도 거주 지역처럼 불법 투기 지역이 존재할 때. 이럴 때 쓴다 그랬죠. 압축 차량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러면 1번 다음 중 거리 틀린 것. 폐기물 처분 장소가 수립 장소로부터 16km 이상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맞고요.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이 있을 때 맞고,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맞고. 4번 틀렸네요. 상업지역의 폐기물 수집에 대형 수거용기를 사용했을 때 아니라 소형 수거용기를 사용했을 때 적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소형 용기 썼을 때, 소형 집들이 있을 때, 소형 차량 썼을 때, 이럴 때 적환장이 필요하다. 틀린 거 4번. 54. 유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용매 추출법 선택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용매가 뭐라고? 용매가 뭐라 그랬어요? 요 분해 깔때기에서 먼저 폐수, 즉 물을 집어넣고 용매를 집어넣어서, 용매가 뭐예요? 휘발유라 그랬습니다. 휘발유. 그럼 물에 뜬다고. 그러면 유기물질들은 휘발유를 더 좋아한다고. 즉 이 휘발유 선택성이 커야죠.
이 유기물질들이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안 하는 용매는 쓰면 안 되겠죠. 이쪽에 있는 유기물들이 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용매는 휘발성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휘발시켜서 이 유기물만 남기고 다시 정제해서 용매 쓰면 좋으니까. 그래서 휘발성이 커야 하고, 즉 휘발유라고. 또 휘발유는 끓는 점이 낮다 그랬죠. 끓는 점이 낮아야 되고 물과 밀도가 또는 비중이 달라야 되겠죠. 그게 용매의 특징. 그래서 해설 비극성이어야 하며 물은 극성이라 그랬고 휘발유는 비극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밀도가 물과 달라야 하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야 하고 물에 녹으면 안 돼요. 물하고 섞이면 절대 안 돼요. 선택성이 커야 하며 그러니까 유기물이 선택해야지. 분배계수가 높아야 하며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분배계수가 녹는 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배계수가 물에 녹는 농도분의 옥탄올, 즉 휘발유에 녹는 농도를 분배계수라 그래서 분배계수가 크다는 것은 휘발유에 잘 녹는다는 얘기거든. 하여튼 분배계수와 선택성이 커야 한다. 끓는 점은 낮아야 한다. 특히 잘 보세요. 끓는 점이 낮아야 한다. 중류 등에 의한 용매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 1번 끓는 점이 낮아 회수성이 높을 것. 2번 밀도가 물과 다를 것. 3번 분배계수가 낮아. 아니야. 높아. 선택성이 작으면 쓸 필요가 없어요. 선택성이 커야지. 유기물이 잘 선택해야지. 유기물이 선택하는 용매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55 파쇄하였거나 파쇄하지 않은 폐기물로부터 철분을 회수하기 위해 철에다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철 나오면 무조건 자력선별. 생유리 보통유리 나오면 광학선별. 기억나세요? 투명 불투명. 그 다음에 물에 젖은 종이 즉 전도체와 플라스틱 비전도체 나오면 정전기 선별. 그 다음에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나오면 와전류 선별. 이렇게. 그러면 13회 하겠습니다. 13회 36번 폐기물 소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연소기의 종류로 5가지. 고정상식 소각로, 화격자식 소각로, 로타리 킬른, 회전로식 소각로, 유동상식 소각로, 다단로식 소각로. 그러면 거기에 1번 스크러버는 뭐예요? 1번 영어로 스크러버, 벤츄리 스크러버. 어디서 배웠더라? 응? 세정 직진 장치, 먼지 잡는 거. 300에서 800 압력 손실을 가지고 있고 왜? 굉장히 빠른 속도로 60에서 90m/s로 풍덩 집어넣는 먼지 잡는 장치 벤츄리 스크러버. 그래서 이건 먼지 제거하는 거예요. 스크러버. 2번 스토커. 스토커가 뭡니까? 화격자식 방식을 스토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로타리 킬른, 다른 말로 회전로, 로타리, 회전로식 소각로. 4번은 멀티플 헐츠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단로식 소각로가 멀티플 헐츠라고 합니다. 37. 이 그림이 안 나왔어요. 해설에 있는 거고 그럼 1, 2, 3, 4 거기에 박스 안에 있는 걸 보고 보셔야 돼. 다음은 어떤 매립공법입니까? 폐기물을 복토층과 교대로 쌓는 방식. 그러면 샌드위치예요. 폐기물 하나, 매립 하나, 복토 하나, 폐기물 하나, 복토 하나.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은 첫 번째 보고 찾으셔야 돼. 협곡상간, 폐광산 등에서 사용하며 외곽 우수배제 시설, 차수 설비가 필요하며 복토제를 외부 반입해야 된다. 38. 다음 중 폐기물 공정시험에서 폐기물의 강열 감량 및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구. 역시 앞에서 했었죠. 내가 강열 감량이 뭐라고? 강열 감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먼저 기름 성분은 몇 도? 80도. (10분간) 가열. 그 다음에 수분 및 고형물 측정할 때는 몇 도? 105에서 110도. 그러면 수분은 날아가고 고형물은 남아있고. 근데 강열 감량 측정할 때는 강열 감량은 뭐라고? 수분과 유기물을 측정하는 것을 강열 감량이라고 한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얘는 몇 도?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600도로 태워요. 600도로.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로.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수분하고 유기물이 같이 날아가겠죠.
만약에 100도로만 했으면 수분만 날아갔겠죠? 600도로 했으니까 수분하고 유기물이 같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뭐가 남아? 재가 남겠죠? 그럼 무게재는 저울이 필요해요. 또 얘 담을 수 있는 접시가 필요하겠지, 도가니. 그 다음에 얘를 데피려면 이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로 하려면 전기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키려면 또 데시게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가니 필요해요, 도가니. 요게 도가니. 그 다음에 전기로, 전자저울, 데시게이터, 건조기. 니은, 리을 필요 없어요. 수조? pH 미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39. 두 번째 줄 끝에 수거인부 1인이 1톤을 수거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MHT, man hour per ton. 답은 1번. 거기에 HHV는 뭐죠? 고위 발열량. LHV는 저위 발열량. RDF는 재생연료. 쌀떡볶이 같이 생긴 재생연료. 40. 폐기물 고용화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거기에 해설 보세요. 우리 처음 와요. 우리가 무기성하고 유기성으로 나눴거든요. 석회기초법, 거기에 자가시멘트법, 이 두 개가 이제 무기성 고용화죠. 석회가 바로 시멘트거든. 자가시멘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황처리한 폐기물에 사용합니다. 여기다 자가시멘트법에다가 5번에다가 써주세요. 황처리한 폐기물이라고. 황처리한 폐기물. 무슨 말이냐면 황을 처리할 때 이 황, 시멘트를 넣어서 처리해요. 그러면 나중에 고용할 때 시멘트를 넣을 필요가 없죠. 황처리한 폐기물에는 시멘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를 자가시멘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기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네. 석회가 시멘트거든. 석회기초법이 시멘트법. 자가시멘트는 자기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 법. 그 다음에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뭐냐면 먼저 플라스틱을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처리하려는 이 폐기물을 그 녹은 플라스틱에다가 넣고 굳히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 별 모양을 원해? 그럼 별 모양으로 굳혀. 가소제를 넣어서. 나 하트 모양 원해? 그럼 하트 모양으로 굳혀. 그래서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을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기중합체법. 유기중합체법에다가는 스폰지라고 쓰실래요? 스폰지? 스폰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만화에 스폰지밥이라고 있었거든. 이렇게 이게 스폰지. 그래서 옛날 분들 스폰지밥 아마 만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눈이 있나 이렇게 사람처럼 스폰지밥. 이 스폰지 생각해 보세요. 즉, 요 사이사이에 잡을 수가 있거든. 요 사이사이에 넣어서 굳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중합체법은 이제 스폰지 같은 거에다가 넣는 거예요. 스폰지. 그 다음에 유리화법이라고 표면 캡슐화법은 싸는 거예요. 캡슐로. 안정화시키는 거죠. 고용한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유리화법은 유리공예 아시죠? 유리공예. 유리 안에다가 꽃 집어넣어서 모양 예쁘게 만들고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열쇠고리 같은 거 특히 기념품상 가면은 열쇠고리 유리 안에 예쁜 뭐 여러 가지 뭐 네잎클로바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꽃잎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굳힌 것을 유리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용화 안정화법이라고 해가지고 활성 슬러지법은 고용화 안정화하고 전혀 틀리죠. 이거는 폐수 처리 방법이죠. 답은 1번. 41. 퇴비와 공정의 최적 조건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 수분은 몇 프로? 약 50%. pH는 얼마? 약 7. 온도는 얼마? 약 50도. 55도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못해 뭐라 그랬어요. 온도는 원래 60에서 70도인데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 50으로 외우라 그랬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번 찾으면 안 돼. CNB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25에서 30 맞죠. 수분은 너무 높아요. 85% 안 돼요. 약 50% 정도. 42. 치료의 축소화 방법 3가지.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 답은 1번. 43.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감량화를 제일 먼저 폐기물 처리에서 최우선 순위.
감량화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감량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가장 대표적인 감량화 방법일까? 포장재 줄이기. 네? 포장을 많이 하지 않아. 과대 포장하지 않기. 안 하기. 이런 것들은 감량화죠. 그러면은 포장지를 아예 쓰질 않았으니까 제일 좋은 거겠죠. 썼다가 그 포장지를 모아서 다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보다는 아예 쓰지를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최우선 순위죠. 그 다음에 재이용하기, 재활용하기. 차이점은 뭡니까? 재이용은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포장지가 이제 과대 포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포장지를 갖다가 재이용하자 그거죠. 그래서 이 재이용하기는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 얘는 변형해서 이용. 변형 후 이용.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방식을 마지막에 고려해야죠. 소각 처리할지 매립 처리할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쓰레기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감량화가 가장 우선순위의 1순위다라는 것. 44. 밀도가 0.4 톤 퍼 세제곱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밀도가 0.85 톤 퍼 세제곱으로 압축을 하였다. 압축비는 작은 밀도분의 큰 밀도. 압축비란 작은 값분의 큰 값. 부피가 나오면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밀도가 나오면 작은 밀도분의 큰 밀도. 작은 밀도는 0.4. 큰 밀도는 0.85. 요게 답은 2.13. 45. 다음 중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이 많아야 되는데 아유 실은 화학이 나왔네. 탈 수 있는 성분이 많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산화탄소 알고 있어요. 2번에 일산화탄소. 프로판 알고 있죠? 프로판은 어떻게 써요? C3H8.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알고 있죠? 일산화탄소는 CO, 연탄가스죠. 무색, 무미, 무취.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 강한. 그래서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해서. 카나리아, 새가 죽어 있으면 이 방에 연탄가스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안 한 게 부틸렌과 아세틸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에탄이 있어요. C2H6 프로판이 있습니다. C3H8. 그 다음에 부탄이 있어요. C4H10. 여기서 수소를 2개씩 없애요. 그럼 거기에는 아세틸렌이라는 게 되고 부틸렌이라는 게 됩니다. 수소 2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틸렌이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이라는 게 돼. 여기 이제 부틸렌이라는 게 돼요. 2개 없애면 C2H4. 2개 없으면 C3H6. 얘는 C4H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부틸렌은 C4H8. 4번 에틸렌인가? 아세틸렌인가? 아세틸렌은 또 2개가 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C2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세틸렌? C2H2. 그래서 이 에탄만 이렇게 3가지 변화. 그래서 한 글자씩 늘어가요. 에탄 2글자죠. 에틸렌 3글자죠. 아세틸렌 4글자죠. 근데 수소는 2개씩이 빠져나가. 우리말 한글 이름은 한 자씩이 늘었는데 수소는 2개씩이 빠져나간 거예요. H2로.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탄소, 수소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예요?
부틸렌이겠지. 똑같이 탄소 3개, 탄소 4개인데 수소가 8개, 8개 똑같은데 얘는 탄소가 더 많으니까 부틸렌이 더 잘 발열량이 크겠네. 그래서 화학기호를 알면 발열량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45번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기호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탄보다는 프로판이, 프로판보다는 부탄이 더 발열량이 높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46. 착화온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착화온도가 뭡니까? 착화온도 뭐예요? 인화점하고 비교하세요. 인화점. 착화온도 어디서 했어요? 대기시간에 했어요. 대기시간에. 인화점은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 얘는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둘이. 그래서 우리 인화점 외운 것 중에 이황화탄소 인화점 외웠잖아요. 이황화탄소는 어떻게 써요? 대기시간에 CS2. 얘 착화온도는 얘 인화점은 30도. 그래서 북극에 갖다 놔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비스코스 레이온. 우리나라 원진 레이온 사건의 주범이었던 대기시간에 했던. 그러면 착화온도는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거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지 스스로 불이 막 붙어요. 되게 위험한 온도가 이 착화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착화온도가 낮다는 것은 착화온도가 30도씨랑 착화온도가 200도씨랑 누가 더 위험해요? 얘가 위험하죠. 즉 착화온도가 낮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떨 때 착화온도가 낮을까? 즉 어떨 때 위험할까? 분자구조가 어떨수록 그 다음에 활성도가 어떨수록 산소 농도가 어떨수록 발열량이 어떨수록 또 활성도 했죠. 어떨수록 반응성이 어떨수록 크냐 작냐만 잘 생각하시면 돼. 착화온도는 낮아진다. 즉 위험해진다. 다른 말로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 어떨 때 위험한지. 분자구조가 간단한 거랑 분자구조가 복잡한 거랑 누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복잡한 게 더 위험하죠. 전선줄이 얽히설키 복잡한 거랑 가지런히 있는 거랑 화재의 위험은 전선줄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거. 그래서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다 커요. 활성도가 클수록 산소 농도가 클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반응성이 클수록 위험하다. 외우기도 쉽네. 크고 높고 복잡할 때. 그러면 1번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낮아진다. 아니라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낮아진다. 2번 발열량이 작을수록 낮아진다. 아니라 발열량이 클수록 낮아진다. 3번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4번 활성도가 클수록 낮아진다. 이게 맞죠? 그러면 3번이 틀렸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어떨 때 위험하냐?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화학 반응할 때 넘어야 될 산입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또는 작다라는 것은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요. 화학 배울 때. 그래서 이거 넘어야 될 산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저 산이 높은 애들은 반응이 잘 안 일어나. 이렇게 산이 낮은 애들은 반응이 잘 일어나요. 잘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반응이 일어날 때 넘어야 될 산.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다 크고 높고 복잡한데 활성화 에너지만 예외죠. 활성화 에너지는 작은 애가 위험해요. 작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진다. 다 크고 높고 복잡할 때 착화 온도가 낮아지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3번도 틀렸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위험해요. 착화 온도 낮아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고 맞는 거는 4번만 맞습니다.
47. 매립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에 악취를 유발하는 매립가스는 뭐죠? 찌린내 나는 암모니아, 썩는 냄새 나는 황화수소. 두 개가 악취. 나머진 다 냄새 안 나요. 메탄가스도 냄새가 없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CO2도 냄새 없고 CO는 무생무미 무취 냄새 없고. 48. 모래 나왔다. 모래. 장치 아래쪽에 가스를 주입하여 모래만 보면 다른 거 보지도 말고 찾으시라고. 유동상식 소각로. 모래만 보고 찾을 것. 모래 나오면 무조건 유동상식 소각로. 49.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쓰레기의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여 뭐요? 개수 분석법. 4번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대수를 조사하는 거. 50번 관거 수송. 영어로는 뭐? 파이프라인 수송. 파이프라인 수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쓰레기 발생 밀도가 높은 곳에만 적용한다고. 아파트 단지, 잘 사는 아파트 단지에만 있다고. 곤란하다. 이게 틀렸네요. 가설후에는 경로 변경이 곤란하며 설치비가 높다. 잘못 투입된 물건, 제가 예로 반지 들었습니다. 반지가 들어가면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조대 쓰레기, 냉장고 못 넣는다고. 냉장고를 굳이 버리고 싶으면 파쇄해서 버리세요. 파쇄나 압축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51. 수분 함량이 30%, 이거 안 합니다. 증발시켜야 될 수분량. 52. 폐기물 고체 연료 중 RDF의 구비 조건이다. 틀린 것은 RDF는 쌀떡볶이 같이 만든 재생 연료로 함수율이 높으면 안 돼요. 1번 틀렸죠? 함수율이 높으면 썩는다고. 열량이 높을 것, 대기오염이 적을 것, 성분 배합률이 균일할 것. 답은 1번. 53. 인구가 50만 명인 A도시에서 우리가 처음 푸는 계산 문제 같은데 가연성 물질은 20%, 불연성 물질은 80%다. 그럼 문제가 뭘 원하냐? 가연성 폐기물만 원하네. 그래서 1인당 발생량은 1kg/인일이고 운반 차량의 적재 용량은 5세제곱미터일 때 가연성 폐기물만 우리는 떠올 거예요. 가지고 올 거예요. 이때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월 운반 횟수는 단 가연성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은 왜 나왔어요? 다른 말로 밀도는 단위 바꾸라고. 뭐를?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3,000kg/세제곱미터이며 월 30일 가동하고 차량은 한 대만 쓸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발생량과 수거량은 같아야 한다. 근데 이때 무슨 발생량이에요? 가연성 물질만 떠올 거니까 가연성 물질만 발생한 양. 쓰레기를 다 가져올 게 아니라 불연성은 거기다 두고 올 거예요. 가연성 물질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거차는 다 이쪽에, 즉 횟수 이쪽에, 가연성 물질의 발생량이 얼마인지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kg/인일, 1kg/인일을 배출하는데 인구수가 얼마예요? 전체 인구수. 50만 명을 이 배출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가연성 물질, 불연성 물질 다 합친 거죠. 그럼 가연성 물질만 얼마예요? 20%니까 0.2. 근데 월 물어본 거는 월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하루치니까 얘를 월로 바꿔요. 월 며칠? 1개월은 30일. 이렇게 해서 발생량도 kg/월로 해주면 수거량도 월 수거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 20% 곱해서 월로 바꿔서 월 발생량, 월 가연성 물질 발생량. 그 다음에 수거 차량은 몇 세제곱짜리 트럭 써요? 한 대당 5세제곱미터. 5세제곱미터짜리 트럭을 한 대당 사용하는데 딱 한 대만 쓸 거예요. 5대 쓴다 그러면 여기다 5대 곱하셔야 돼. 10대 쓸 거다 그럼 곱하기 10대 하셔야 돼. 근데 한 대만 쓸 거라니까 한 대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제곱, 저쪽은 킬로그램, 밀도 곱해야죠. 밀도 얼마입니까? 겉보기 비중 3,000kg/세제곱. 밀도가 하는 역할은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역할. 그럼 다 됐어. 그 다음에 몇 회? 월 몇 회를 운반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X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어려웠나요? 그래서
그 원칙만 아시면 돼. 저쪽은 발생량, 월 발생량. 그럼 이쪽은 월 수거량이 된다고. 그래서 트럭에 대한 거는 다 이쪽에서 구하라고. 그러면 200회, 월 200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한 대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200회를 해야 돼요. 54번. 주로 산업 폐기물의 동그라미. 이것만 보고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5번째 줄. 물질 수지를 세움으로써 발생량을 추정하는 거. 그럼 물질 수지법이죠. 산업 폐기물 발생량 산정법으로 조사하는 개의 경계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에 유입되는 모든 물질과 유출되는 모든 물질 간의 물질 수지를 세워서. 그래서 상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한 번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면 신속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55. 다음 폐기물 중에 특정적으로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자장이나 전기장 이용. 먼저 중력선별은 가라앉는 걸 이용하는 거고 관성은 던지는 거라고. 스티로폼은 앞에, 돌멩이는 뒤에 떨어진다. 스크린은 체예요. 그럼 얘네 셋은 아니죠. 우선은 와전류 선별법입니다. 와전류 선별법이 뭐라 그랬어요? 회전자석. 회전자석을 이용한 선별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투입하면 철은 어디로 가요? 요 뒤로. 유리나 돌멩이는 어디로 가요? 뚝 떨어져요. 유리, 돌은. 근데 자장이 있는 애들은 튕겨 나간다고. 그래서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장을 가지고 있죠. 즉 전기 전도성이 있고 자석의 성질이 없으니까 비자성이며 전기 전도성이 있는 큰 물질. 만약에 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철처럼 절로 갈 텐데 얘는 자석에 안 붙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자성이고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 그래서 전기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것은 전선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3회 끝내드렸습니다. 뒤에로 갈수록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하시면 아마 조금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으네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